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시는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우파 승리 TV입니다. 오늘은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의 수호 제목은 경기 하락 폭망에 대비할 때다. 제가 총선 얼마 전부터 늘 이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우리가 가진 자산, 재산, 집이 있든 없든 자기 재산 검토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놔라. 집을 살고 팔는 얘기가 아니라 외환 달러 통장을 만들는 얘기가 아니라 금을 사는 뜻이 아니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몸을 가볍게 해서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서 즉시 투자 내지는 매도할 수 있게끔 자기 자신을 갖춰놔라,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총선 전국에서 총선 활동을, 선거 활동을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러한 준비를 전혀 못하고 마음만 갖고 있었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어제 오늘까지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 40일 정도 걸렸네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투자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갖고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은 수억 원 정도의 차익과 기회비용을 가졌을 텐데, 그것을 놓친 게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준비해서 내 판단해서 내가 결정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이거는 지금 집을 사라 팔라 그 뜻이 아니라 내 재산 상태가 어떤지, 부채가 얼마인지, 금융비용이 얼마인지, 대출비용이 얼마인지, 내가 사는 지역이 좋은지, 아니면 추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을 지역이 어딘지. 부동산이나 모든 이 투자에 있어서는 전체가 망해도 국지적으로 오르는 데가 있고, 국지적으로 또 오르는 데가 있지만, 또 달러나 외환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단순 경기 하락과 생산성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그 통합 팽창이죠. 그럼 물가가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 하락하고 돈도 없어지고 다 침체가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총선에 선거활동하는 동안 일부 갖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못하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550선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2100선에서 있던 것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00선이 회복하고 이 2, 3일 내에 전부 갖고 있는 주식을 전부 매도를 했어요. 지금 조금 더 오르든 뭐하지만, 제가 볼 때 경기 국면이나 기업의 생산성이나 국가 돌아가는 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거 봤을 때는 전혀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답이 없다고 봅니다. 서서히 떨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저는 1, 2년 일단 몸을 가볍게 해놓고 관망해서 제 재산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아무것도 처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정리는 끝냈습니다. 우리 동지님들도 자신의 상태를 잘 파악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라. 그것도 서류화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셔야 그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바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쪽에 좀 능통한데도 40일 걸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준비하셨다면 우리 동지님들도 전부 정리가 끝났을 거라 봅니다. 우리 나이 또래 와서는 50대 중후반을 넘어서는, 그리고 60대 70대가 돼서는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젊었을 때보다 많이 벌 수가 없어요. 내 재산 지키고 이걸 잘 굴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 버는 돈들은 생활비 내지는 용돈 정도지 크게 재산을 늘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갖다 잘 지키고 잘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8억이 됐다. 이러면은 내가 10억이 됐을 때 8억이 떨어지기 전에 집을 잘 팔았다가 다시 8억쯤 됐을 때 다시 재구매를 하죠. 그리고 그때 사가지고서 꾸준히 갖고 있었다가 12억에 팔면은 남들보다 4억의 차익이 남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잡을 수는 없어요. 늘 꾸준히 공부하고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을 때 최소한 준비 정도는 해놔야지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에서 돈을 버는 방법,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문제가 오늘 뭐가 터졌냐면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어떻게 인하를 했느냐? 기준금리가 그동안 한없이 떨어져서 0.75%에서 또 0.25%를 낮춰서 0.5%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업 부채, 기업 연체율도 부족해가지고서 지금 가계대출에 대한 연체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죠. 왜? 경기가 끝없이 하향으로 가니까 이제 경기가 하향으로 가면은 고용불안이 되죠. 고용불안은 현재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로 갑니까?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급휴직들 아시죠? 무급휴직. IMF 때나 우리가 한창 일할 때 무급휴직이라고 하면 즉 사실 권고사직이에요. 해고됐다는 뜻이죠. 하지만 용어를 이렇게 풀어 써서 이게 좌파적인 생각인데 용어를 풀어 써서 돈 안 주고 끝없이 끌고 나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 사람들은 결국 해고가 되고 구조 조정이 되는 거예요. 얘들의 전략이 항상 이렇습니다.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업에서 쫓겨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바로 구조조정 못하고 잘라내지 않는 거예요. 자, 잘라내면은 이 사람들의 느낌에 난 해고됐어. 그러면은 집을 대부분의 3, 4, 50대들은 자기 주택에 대해서 담보 대출이 돼 있거나 융자를 얻어서 집을 구매합니다. 근데 수입이 없고 구조조정도 있고 백수가 되고 일자리를 쫓겨나면 IMF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채 대출받은 집을 그 연체료에 대한 이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연체료는 증가가 됩니다. 연체가 자꾸 증가가 되면은 제 생각입니다. 연체가 자꾸 증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집을 팔거나 팔지 못해서 오래 지속이 되면 경매가 들어오겠죠. 경매가 들어오면 더 많은 집값이 폭락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물가를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잡아버리니까 생산도 없지만 소비도 안 돼요.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모든 게 안팎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경제 위기를 생각해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에 대해서 그 연체를 사전에 좀 미뤄주는 거죠. 계속 끊없이. 자, 대출금리가 낮으니까 일단 집을 갖고 버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끝없이 끌고 나가다 결정 숨긴 순간에 한 방에 빵! 하고 터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 경우를 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가 죽어가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붙여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붙여놔서 살아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되지만 90%는 대부분 소명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살아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생명에 대한 연명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죠. 저는 현 상황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버티고 파산을 막고자 금리, 기준금리를 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최하의 기준금리 0.5%로 내렸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착시 현상을 얘는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 뭐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집을 살 것이다.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제 상식상 금리가 내리면은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릅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하고 집에 투자하고 집평수를 넓혀가고 새로운 재테크를 해서 한 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집을 사고 오릅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오르는 경우도 많아요. 전 거기도 이렇게 제 개인적인 분석은 50대, 60대가 사는 게 아니라 청약 자격 조건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3, 40대들이 집을 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청약 위주로. 기존의 주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는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아무쪼록 저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업이든 가정경제든
연체율 증가를 막기 위해서 버티고자 내린 것이다. 극단의 조치다.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 동지님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을 잘 지키기 위해선 내 재산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해서 좀 적어두시라. 그 말씀을 누누이 몇 번을 드렸어요. 제발 그 부탁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 들어와서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나라 빚이 박근혜 정권 이후에 252조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36%에서 46%로 늘어났어요. 이 수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40% 전후로 우리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한테는 비교 대상이 돼 기준점이 됩니다. 올해 GDP 대비 46%를 전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 OECD 위험선이 60%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가계, 기업, 정부에서 부채가 다 합쳐서는 454조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증가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모 정도면 40%면은 위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돈 포퓰리즘으로 한없이 생산성 없이 소비성으로 정부에서 세금으로 돈을 나눠주고 쓰게 하고 생산성은 없고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소주성이라고 해서 소비를 주도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기업은 살아날 수가 없고 국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 경제나 지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 공화당원 넓게는 보수우파 국민은 여기에 피해를 입지 말아야겠다. 좌파들이 집을 사든 피해를 입든 어쩌든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단지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원 보수우파 국민의 입장에서 보수우파 국민을 생각하고 권하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국가적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채무가 50%가 넘으면 자금 회수를 한다는 외신과 기사들이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의 기준. 그리고 50%는 뭐냐? 50%는 이 세계적인 투자가들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50%가 한국 부채가 넘어가면 채무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연말에 46%를 정부에서 예상하죠. 얘네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전 몇 프로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50%에 육박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적자부도 흑자부도가 있지 않습니까? 적자부도는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어서 망하고 수익성이 안 나서 망하는 거예요. 흑자부도는 뭐냐? 이게 분명히 돈이 남고 기업이 잘 돼서 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주고 자금을 넣는 타이밍이 안 맞고 일부 작은 요소로 인해서 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스케줄을 못 맞춰서 터지는 경우가 적자부도가 아니라 흑자부도입니다. 남을 것 같은데 그 돈의 흐름을 못 맞춰서 나는 게 흑자부도예요. 그런데 내 주관에는 흑자가 나는데 남들이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잘 돼서 그냥 걱정이 없고 탄탄한데 돈을 빌린 은행에서 대출해준 기관에서 느닷없이 나한테 대출 환수를 합니다. 내가 서너 달만 잘 버티면 1년만 버티면 충분히 이익이 나는데 갑자기 그 내 자금 스케줄과 사업 스케줄에 관계없이 돈을 달라고 해요. 그때 흑자 부도가 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을 떠나서 내 사업을 떠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두셔서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OECD 같은 데는 50% 60% 돼도 상관없다.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60% 100%도 된다.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자, 기축통화 국가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축통화라 하면 전 세계에서 결제 수단으로 가능한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유일하게 사실은 미국 달러화를 갖다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그 외의 돈은 전 세계적으로 아무 데서나 결제 수단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 나가셔도 보실 거예요. 달러 가지고 중국 가도 되고 북한에서도 뭐 그 시장에서 그런다 그러고 어느 나라를 가든 영국을 가든 한국으로든 달러는 다 결제가 돼요. 뭐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우디 돈이나 뭐 필리핀 돈이나 뭐 아랍에미리트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쓴다, 미국 와서 쓴다, 결제 수단이 안 돼요. 그리고 기축통화가 미국 달러도 있지만 준기축통화라고 해서 지금 좌파들이 얘기하는, 좌파 정권에서 얘기하는 다른 나라 선진국도 60% 70% 부채율 100%가 되는 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준기축통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 일본의 앵화, 유로화, 이 정도가 기축통화라고 전 세계에서 통용은 돼요. 이런 나라에 안 든 나라는 그 기업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넘어가면 위기란 얘기죠. 모든 다른, 나는 위기가 아니야 하더라도 다른 전 세계에서 위기로 해서 자금 회수를 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대상도 틀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뉴스하고 신문에서 나는 거를, 이런 거를 놓치고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속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졌다, 위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사고 팔고 뭐 뭘 투자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지만, 그리고 이 우파 승리, 제가 얘기하는 이거는 제가 내 생활 속에서 체득한 거고 내가 공부해서 만드는 건데,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돈이 되고 내 재산을 지키는 건데, 이런 데서는 참 멀리 하세요. 제가 같은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저는 얼굴 나타내는 거 싫어하니까,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남 까고 어디 몰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시면 다 알다시피 우리 공화당을 위한 거, 또 보수 우파 국민을 위한 거, 그리고 우리 공화당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꼭 우리 공화당원들이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방송을 합니다. 누구를 씹거나 까는 것도 없어요. 그런 방송을 자주 보면은 서로 뇌가 이상해집니다. 일부 우리 동지들은 뭐 고성국이나 정규제나 뭐 이상한 가세형 가서 방송 실컷 보시고 신의 한 수 보시고 화나고 짜증난다고 하세요. 그런 방송을 왜 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송을 보시고 전파를 하셔야 돼요. 자, 또 이어서 갑니다. 또 하나 기가 막힌 거는 문재인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 먹고 소고기 국거리 샀다는 보도에 뭉클했다.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뭐 우리가 북한입니까? 뭐 김정은, 뭐 김일성, 김정일, 그때 뭐 아바일 수령님이 뭐 명절 때 소고기를 주시고 뭐 흰 쌀을 주셔서 그 밥을 해 먹었다, 뭐 그런 이상한 얘기, 완전 사회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일해서 돈 벌고 자기 재산 지켜서 돈을 벌어야지 맨날 나눠주면서 개처럼 배급처럼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문재인하고 박원순이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2의 금모으기,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면서 제2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70%의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다 기부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의 94%가 다 수령을 했답니다. 오늘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어저께까지. 문재인하고 박원순이가 예상했던 거는 60% 정도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것이다. 지들 희망치였죠. 그리고 최소한 30%는 정부에 기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아직도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현재까지 다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94%가 신청을 했대요.
재밌는 일이죠. 문재인을 알고 좌파 정권 아에서 지지한 게 아니라 돈 준다고 그러니까 표를 찍은 거예요. 투표 전날 계속 하다가 그 전날 돈 준다고 하니까 찍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선 재밌는 일이 있었죠.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이 정도 60% 정도 최소한 50% 정도는 기부를 할 것이다 이상하라고 박원순이가 했는데 실제 딱 까보니까 1.35배나 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자금이 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주던 사람 스톱하고 지금도 아직 못 주고 일부 찔끔찔끔하면서 기금을 마련해서 준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을 신청해 버리니까 재난지원금 준비해놨던 게 하나도 없죠. 얘들도 시겁하고 있을 겁니다. 전 재밌습니다. 자기들은 그 제2의 근무기운동 운운하면서 60%가 기부할 것이다. 최하 30%는 하지 않겠니? 왜? 공무원하고 공무원 관련 관공서하고 대기업 임직원 해서 15% 정도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강제적으로 기부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데 이들조차도 전부 신청을 했어요. 다 타먹고 벌써 소고기로 돼서 똥으로 나간 거죠. 자, 이게 좌파입니다. 애국도 돈 있어야 하는데 돈은 벌기 쉽지 않고 내 가진 거를 잘 지켜서 재투자하거나 기회를 받다가 또는 내 손실 부분을 줄이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50대 이후에 돈 버는 방법, 이게 최고입니다. 지금 사라 마라가 아니라 저희가 내 몸을 가볍게 하고 준비하는데 40일이 딱 걸렸어요. 이 준비를 하셔서 즉시 하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아마 정리를 하시고 검토를 하시거나 일부 실행에 옮긴 분도 계실 거예요. 10억 기준, 재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주식, 부동산 다 합쳐서 제가 봤을 때 1억 이상은 차액이 나와서 기회비용을 얻지 않았을까. 1억 정도는 한 두세 달 사이에 벌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추이를 보시고 판단이 서신 분들은 본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잘 사는 우리 공화당원, 잘 사는 우리 공화당원이 돈이 많아야 우리 공화당의 후원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우파생리TV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